그 어떤 이미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후바바하단 수십 년간의 연구와 논쟁을 불러일으킨 토리노 성이, 그것은 역사의 한 조각이며 과학계의 끊임없는 수수께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토리노 성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실제 모습이라고 믿는 이미지가 새겨진 수위입니다. 수년간 논쟁의 대상이었던 이 성의가 최근 다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토리노 성의의 고대 섬유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DNA였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연구팀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신자들에게 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포이며 부활의 유일한 물리적 흔적이자 침묵하는 증인이며 잉크가 아닌 피로 쓰인 5번째 복음서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응원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에게 수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만들어진 중세 위조품 중 가장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작품으로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기적을 갈망하는 순례자들을 속이기 위해 무명의 장인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논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쪽은 신앙을 다른 한쪽은 이성을 내세우며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순수 철학과 사변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차갑고 정확하며 타협을 모르는 과학이 등장한 것입니다. 유전학, 궤너지, 물리학, 분광학, 법의학. 기술은 한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더 이상 성의를 신성한 상징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성의를 범죄 현장 미해결 사건의 증거, 2000년 역사를 조용히 기록하는 생물학적 하드 드라이브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섬유에 박힌 DNA를 추출하고 염기 서열을 분석했으며 모든 섬유 가닥을 엑스레이로 촬영했다. 그들은 혈흔을 분자, 원자 원소 구성 요소까지 분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해답, 즉 특정 개인의 흔적이나 중세 화가가 남긴 안료에 잔해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바 대학의 유전자 분석가들과 유럽 국립연구소 ENA의회 밀폐된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물리학자들은 가장 경험 많은 과학자들조차 충격에 빠뜨릴 만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기존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회의적인 설명과 전통적인 종교적 해석 모두 그 결과의 무게 앞에서 무너졌다. 수인은 더 이상 단순한 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지도가 되었다. 연전 시작된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 재현할 수 없을 만큼 정밀한 고통의 기록, 그리고 현대 물리학으로도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끓이도체난 강렬한 에너지 폭발의 증거가 된 것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법의학 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흔적을 따라갈 것입니다. 미세한 꽃가루 분자 잔류물, 생물학적 지문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 실타래에 묻은 피가 진정 누구의 것인지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실타래는 말이 아닌 생화학의 언어로 고문의 비명을 지르는 듯 할까요? 우리는 이미지 자체에 숨겨진 물리학을 탐구할 것입니다. 사진, 네거티브 필름, 홀로그램, 엑스레이의 기능을 모두 동시에 수행하는 이미지입니다. 또한 과학계를 놀라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도 제시합니다. DNA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이 이 유물이 유럽에서 만들어질 수 없었으며 인류 역사를 바꾼 사건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 유전학 연구의 충격을 진정으로 입시하려면 과학적 수의 연구, 즉 현대 신돌로지의 시작 인류가 처음으로 아마포 그림자 속에 숨겨진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된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순간은 1898년 5월 28일 토리노에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이자 시의원이며 열정적인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사콘도 피아는 알베르토 1 세국왕의 결혼식을 기념하여 열린 공개 전시 기간 동안 유물을 촬영할 수 있는 특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진 촬영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느리고 기술적이며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피어는 여행 가방만한 카메라를 성당 안의 높은 비계 위로 옮겼다. 그는 어두컴컴한 내부를 밝히기 위해 강력한 마그네슘 플래시와 조명에 의존했다. 그는 각각 가로 50cm 세로 60cm 크기의 커다란 유리판 2장을 노출시켰다. 그날 밤 늦게 집의 암실에서 붉은 등불에 희미한 불빛에만 의지해 피아노 유리판 하나를 현상에게 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유리판에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자 피어는 충격에 휩싸여 값비싼 네거티브 필름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가 본 것은 비현실적이고 거의 초자연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사진 네거티브 필름에서 빛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밝아져야 할 부분에는 천에 묻은 것처럼 희미하고 흐릿한 얼룩이 아니라 선명하고 대비가 강하며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포지티브 이미지가 나타났다. 움푹 들어간 눈을 감고 있는 얼굴 부러진 코수염과 갈라진 턱수염, 오른쪽 뺨에 멍자국. 처음으로 아마포 속에 가려져 있던 형체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자였다. 에헤. 그 얼굴에는 위엄있고 차분하며 위엄있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방금 견뎌낸 남자의 것이었다.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단순히 놀라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성의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물감 목탄, 심지어 피로 그린 일반적인 그림은 사진 네거티브로 변환될 때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입니다. 밝은 부분은 어두워지고 어두운 부분은 밝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얼굴이 왜곡되고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얼굴이 평면적인 가면 같은 이미지로 변합니다. 하지만 수위는 달랐습니다. 네거티브 필름으로 촬영했을 때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흑백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이 단 하나의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아무리 회의적이거나 반박하려 해도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천위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미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풀기 힘든 질문을 던집니다. 10세기나 11세기 중세시대에 누가 사진술의 원리를 이해했을까요? 빛을 반전시켜 숨겨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스 결과를 미리 보거나 확인할 방법도 없이 누가 의도적으로 완벽한 네거티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사진술은 800년 후에나 등장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과 뇌는 생물학적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능력이 없으며 더군다나 빛과 그림자의 미세한 명암 변화까지 정밀하게 재현할 수는 없다. 이것이 최초의 진정한 불가사의였고 회의론이라는 견고해 보이는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수위는 그림처럼 작동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사진 건판처럼 시간의 한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2000은 엑스레이 자외선 적외선 영상 및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검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밀은 이미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둘 000년 동안의 이동 취급 그리고 햇빛 노출 속에서 아마 섬유 사이에 끼어든 먼지와 미세한 입자 속에 있었습니다. 2015년 파도바 대학교의 자야니 바르카치 교수가 이끄는 유전학자 및 생물학자 연구팀은 이 유물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대담하면서도 불안감을 자아내는 것이었는데 바로 유물을 찾아내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DNA. 그들은 신의 DNA를 찾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그러한 흔적이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합니다. 참조 샘플도 없고 비교할 기준도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특정 가인을 식별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 자체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천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만졌는지,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누구의 손길이 닿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초미세 필터가 장착된 특수 설계된 무균 마이크로 진공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직물 표면뿐만 아니라 시실과 날실 사이의 깊은 공간, 즉 수천 년 동안 고대의 흔적이 봉인된 채 남아있을 수 있는 곳에서도 미세한 먼지 꽃가루 유기물 입자를 조심스럽게 채집했습니다. 또한 1988년 복원 당시 수집되어 기록 보관소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던 입자들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과학이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재채기 호흡, 사제 보종아 또는 기술자의 피부 조각 하나와 같은 아주 작은 현대적 오염조차도 고대의 신호를 지우고 현대 유전적 잡음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샘플은 초청정실 수준의 실험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를 사용하여 염기서열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식물과 인간의 미토콘드리아 DNA에 집중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핵 DNA와 달리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당 수백 개의 복제본으로 존재하며 오직 목의 유전으로만 전달되고 고대 물질에서도 훨씬 오랫동안 보존됩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DNA는 지리적 기원과 인류 이동을 추적하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수주 동안 컴퓨터는 쉴 새 없이 가동되어 수백만 개의 뉴클러티드 서열을 해독하고 전 세계 인구를 대표하는 가선해놓은 글로벌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습니다. 최종 결과물인 유전적 HLO 그룹과 조상 계통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연구원들은 그 어떤 간단한 설명이나 조작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유전적 프로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유전적 초상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권위 있는 학술지인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되었고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나의 명확한 지배적인 유전적 특징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성이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중세시대의 위조품이라면 유럽,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DNA가 검사 결과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어야 합니다. 반대로 성이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진품으로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다면 유전적 흔적은 거의 전적으로 중동 지역을 가리켰어야 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대신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혼돈이었다. 온 세상이 한 장의 천에 담겨 있었다. 그 수위에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광활한 지역 사람들의 유전자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들이 발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동 지역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의 산악 지역에 거주하는 역사적으로 고립된 긴밀한 민족 종교 공동체인 드류족과 공통적으로 연관된 하플로 그룹을 확인했습니다. 드류족의 DNA는 매우 오래되었고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수세기 동안의 고립으로 인해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이는 지리적 기원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가 되며 중동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U5B와 H1, H3과 같은 서유럽 하플로 그룹이 예상대로 나타났습니다. 15세기부터 성인은 유럽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샹베리에, 그 다음에는 토리노에 보관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성인은 가나안 클레르 수녀회의 수녀들이 수선했고 소유주였던 15위 가문의 구성원들과 수많은 유럽 순례자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셋째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L3C, M1, A1 하플로 그룹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같은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아프리카에 존재했던 세계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의 접촉을 시사했습니다. 넷째, 남아시아. AM39, M56R 8 하플로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도 아대륙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전적 표주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동아시아의 흔적이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D 네밋 지둘 A와 같은 하플로 그룹 표지자가 존재했습니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 유럽, 중동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고대 직물에 담겨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 성의가 1350년경 퍼슈 프랑스 수도원의 습한 지하실에서 위조된 것이라면 어떻게 중국과 인도인의 DNA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중세시대에는 세계화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접촉은 있었겠지만 단 하나의 천조각에 그토록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유전적 흔적을 남길 만큼 대규모의 접촉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은 미스터리 자체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수인은 단순한 장내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행자였습니다. 파도바의 과학자들이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유전자 분포가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전설로 치부해왔던 고대 역사적 이동 경로와 지리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만델리안으로 알려진 인공 성상의 여정. 초기 비잔틴 시리아 아랍 문헌에 따르면 수인은 얼굴만 보이도록 4번 접혀 특별한 액자에 넣어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테트라디플롤론이라고 불리는 이 접힌 성물은 유럽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를 누볐습니다. 여정은 죽음과 부활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세기에 아데사로 옮겨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성벽 안에 숨겨져 있던 수인은 재발견되었습니다. 아데사는 9대 세계의 중요한 교차로인 실크로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중국,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에서 온 대상들이 이 도시를 지나갔고 상인들은 비단과 향신료를 실어 날랐습니다. 순례자들과 외교관들 모두 도시를 보호한다고 믿어지는 유물을 숭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물 가까이에서 숨을 쉬고 은폐된 표면에 입맞춤하고 유물을 담은 천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접촉을 통해 미세한 흔적들, 피부 세포, 머리카락 조각, 땀방울이 천에 묻어났습니다. 세기가 흐르고 겹겹이 쌓이면서 세계의 DNA는 마치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그 표면에 축적되었다. 여정은 계속되었다. 세 번째, 콘스탄티노플. 944년부터 124년까지 이 유물은 비잔틴 제국의 중심부에 보관되었습니다. 비잔틴 황제들은 매입이나 무력 획득을 통해 이 유물을 획득하여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옮겼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고대 세계의 진정한 메가시티였습니다. 모든 인종문화 지역의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곳이었죠. 그러다 1204년 제사 차십자군 전쟁의 혼란 속에서 도시는 무자비하게 약탈당했습니다. 그 후 성인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205년경에는 아테네와 그리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 유물은 프랑스 기사들의 손에 들어가 한동안 아테네에 보관되었다. 그 후 프랑스는 1353년에 이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기사 제프로이 다시아니가 성의를 소유한 것이 서유럽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기록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유전적 증거가 중세 위조설의 결정적인 반박 근거가 됩니다. 15세기 유럽에서 활동하던 위조범이 중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의 먼지와 DNA를 모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알던 지역은 마르코폴로와 같은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접했을 뿐입니다. 또한 600년 후 유전학자들을 속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천에 그런 흔적을 남겼을 리도 없습니다. 수위에서 발견된 DNA는 우연한 오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적인 생물학적 기억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얼굴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샌들 옷손에서 묻어난 먼지입니다. 이 생물학적 기록은 그 어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 유물의 고대성과 동양 기원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DNA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식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꽃가루를 연구하는 화분학은 이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조각을 제공했습니다. 2명의 저명한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이 미스터리에 접근했습니다. 한 명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유명한 이스라엘 식물학자인 아노메단 교수였고, 다른 한 명은 법의학적 꽃가루 분석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스위스 법의학자 막스 프레이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따로 연구하며 아마포 섬유 깊숙이 박힌 꽃가루를 조사했습니다. 접착 테이프를 이용해 천에서 미세한 샘플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식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위에서 58종의 서로 다른 식물 꽃가루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 식물종들 중 17종은 유럽 원산입니다. 지난 6세기 동안 성에 얽힌 기록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중동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의 자생 식물들로 아데사와 콘스탄티노플을 거치는 고대 교역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다 가장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상 어디서도 자라지 않는 식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예리코 사이에 좁은 지리적 회랑에서만 발견되는 종들이었습니다. 이 발견의 중심에는 특히 가시가 있지 않는 사막 관목이자 엉겅퀴의 일종인 간델리아 토른이라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이 식물의 꽃가루가 천에서 발견된 모든 샘플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는 엄청나게 많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시나무의 꽃가루가 왜 그토록 우세했을까요? 왜 가시가 귀족으로 여겨졌던 남자의 수위와 연관되었을까요? 그 답은 역사가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묘사를 재검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바로 가시관이었습니다. 길고 뻣뻣한 바늘 같은 가시가 있는 군델리아 토르나포르티는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 왕을 조롱하는 왕관을 만들기 위해 엮어낼 법한 식물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꽃가루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식물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대교 명절인 6월절 페삭 기간인 이른봄 아주 특정한 시기에 꽃을 피웁니다. 옷의 머리와 어깨 부분에 특정 엉겅퀴의 꽃가루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발견된 것은 시신에 이 꽃가루가 왕관처럼 씌워져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식물학적 단서는 지고필름 데모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유대 사막과 시나이 반도 일부 지역에만 자생하는 매우 제한된 지역 고유종입니다. 직물에서도 상당량의 꽃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중세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위조범이 이스라엘에만 자생하는 식물의 꽃가루를 구해 미세한 수준으로 천에 묻히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위조범이라면 물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꽃가루는 물감으로 칠할 수 없습니다. 꽃가루는 범죄 현장에 보이지 않는 흔적, 즉 위조 불가능한 지리적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랫동안 특히 합리주의가 지배했던 19세기에는 회의론자들이 수위의 붉은 자국은 알료 황토 시네바 또는 젤라틴을 섞은 템페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2017년에 무너졌습니다. 파도바 대학교의 훌리오 판티 교수가 이끄는 이탈리아 연구팀은 트리에스테의 한 병원 의사들과 함께 투과전자 현미경과 라만 분광법을 사용하여 얼룩을 조사했습니다. 나노 규모에서 물질을 분석한 결과 색소가 아닌 혈액임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혈액형 AB형은 가장 희귀한 혈액형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도의 수다리움을 비롯한 고대 기독교 유물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유물에 사용된 혈액은 건강한 사람의 혈액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에 결합된 크레아티닌과 페리틴 나노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농도는 오직 심각한 치명적인 외상, 즉 탈수와 심각한 근육 손상을 동반한 장기간의 고문이라는 조건에서만 나타납니다.
반복적인 구타로 근육 조직이 파괴되는 횡문 근육해증이라는 과정에서 크레아티닌이 혈류로 엄청난 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천에 묻은 피는 바로 그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는 고통의 생화학적 비명입니다. 분석 결과 이 천에 쌓인 남자는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생명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타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는 납추가 박힌 가죽 채찍으로 행해진 로마식 채찍질에 대한 복음서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시신에는 100번이 넘는 매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혈액의 화학적 성분은 어떤 부스로도 재현할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화가는 상처의 외관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극심한 외상에 처한 신체의 생화학적 특징을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발성 외상, 심부전 저알칼리성, 쇼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또 다른 미스터리는 혈흔의 색깔이었다. 천에 묻은 혈흔은 붉은색을 띠는데 일반적으로 고대인의 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다. 그러나 과학적 분석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각한 외상 시간에서 분비되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빌리루빈은 혈액의 붉은색을 수세기 동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고문을 당한 사람의 혈액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생화학적 현상이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유명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어떻게 된 걸까요? 1988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이 논쟁을 완전히 종식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소 세 곳 옥스퍼드 취리히 애리조나 연구소는 95%의 신뢰도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성해천은 1260년에서 1390년 사이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세시대의 위조품인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한 발 물러서서 성의를 유물이 아닌 성상으로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결코 진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30년 후 연구원들은 치명적인 실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밝혀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샘플을 선택한 사람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1988년 우표만 한 크기의 아주 작은 천 조각이 성의 가장자리에서 잘려나갔습니다. 그 모서리는 수세기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았고 주교와 추기경들이 공개 행사에서 만지기도 했습니다. 땀, 피부, 기름, 양초, 왁스, 박테리아 등이 묻어 있었죠. 그 가장자리는 천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오염과 마모가 심했습니다. 로스 엘레오모스의 화학자 레이 로제우스의 추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심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모서리는 중세시대의 전문가의 솜씨로 수선되어댔는데 너무나 정교해서 수선 흔적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샘플은 수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1988년의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위를 복원한 프랑스 수도사들은 보이지 않는 수선이라는 현대적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낡은 리넨의 색깔과 일치하도록 세심함하게 염색한 새 면사를 짜넣어 손상된 가장자리를 보강했습니다. 이후 1988년에 잘라서 검사한 바로 그 샘플을 화학 분석한 결과 면 섬유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수의 본체에는 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체가 암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선 흔적을 감추기 위해 면사는 알라자린 염료로 염색하여 기존 직물과 색을 맞추고 아라비아 검을 접착제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1988년에 검사한 재료는 원래의 천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수의 자체가 아니라 수선된 부분의 연대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1세기 안마포가 아닌 중세 면직물과 수세기 동안 쌓인 때의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이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표본 추출 오류이자 기본적인 고고학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유물의 가장 오염되고 심하게 복원된 부분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마치 고대 조각상의 받침대에 붙어있는 껌을 분석하여 조각상의 연대를 알아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인식한 과학자들은 오염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발의 결정학 연구소의 이탈리아 물리학자 리베라토 다로는 유기오염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광각 X선 산란 WAX라고 불리며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방법은 린넨 자체의 노화, 특히 섬유의 셀룰로스의 원자 수준 노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린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화합니다. 셀룰로스의 긴 고분자 사슬은 서서히 분해됩니다. 셀룰로스의 결정 구조는 지속적인 방사선 습도 및 온도 변화에 노출됨에 따라 열화됩니다. 이 과정은 재료의 내부식의 역할을 합니다. 다로는 성의에서 채취한 샘플을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 미라를 감쌌던 아마포부터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의 중세 직물에 이르기까지 연대가 확실히 밝혀진 직물들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연구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성의 셀룰로스의 노화 곡선은 중세 직물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의 아마포의 분자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우사다 요새에서 발굴된 아마포 조각들 메우사다는 서기 74년에 함락돼서 인학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직물은 서기 50년에서 74년 사이, 즉 예수 그리스도 시대인 일 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첨단 X선 기술을 사용하여 토리노 성의의 연대를 1000년 이상 앞당겨 성경시대의 한복판에 있는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1988년 과학계는 그 기적을 일축하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현대적인 도구를 통해 그 기적은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붓자국도 안료도 잉크도 없습니다. 이미지는 린넨 표면에 불과 200나노미터 두께로 사람 머리카락보다 수백 배나 얇습니다. 긁어내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페인트가 아닙니다. 산화와 탈수에 의해 발생한 화학적 변형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원에 의하해 생긴 화상 자국입니다. 과학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산열, 감마선까지. 하지만 오직 짧고 강렬한 진공자외선 조사만이 이 흔적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그런 레이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제곱미터에 걸쳐 이미지를 형성하려면 인체는 10억 분의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천의 무늬를 새기기에는 충분하지만 천을 파괴하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1976년 나사의 기술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위에는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3D 이미지가 완벽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미지의 선명도는 시신과 천 사이의 거리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고대든 현대든 어떤 예술가도 재현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디지털 분석 결과 눈에서 발견된 동전이 서기 29년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발행한 희귀한 나병 환자 기념 주화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중세 위조범이 이 사실을 알았을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수위에는 예루살렘의 먼지봄에 도시 근처에서만 피는 식물의 꽃가루 그리고 극심한 고문에 생화학적 흔적을 보여주는 혈흔도 묻어 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이 아닌 손목을 뚫고 있다는 점은 엄지손가락의 신경 반사까지 포함하여 정밀한 법의학적 증거를 보여줍니다. 겹겹이 쌓인 층과 학문 분야, 생물학, 화학, 물리학, 지질학, 역사학, 화폐학 모든 증거는 서기 30년에서 33년 사이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수위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입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의 홀로그램 흔적이며 법의학적 기록이자 역사를 바꾼 순간의 증인입니다. 보관소로 돌아온 수인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데이터는 말을 합니다. 전설, 신화, 그리고 믿음은 측정 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흔적을 남긴 섬광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이것은 세상을 바꾼 사건에 대한 웅변적인 증언으로서 5번째 복음서로 남을 것입니다. 과학이 기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은 마음으로 향하도록 열려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